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2013년부터 미국 미시간주 아주 작은 마을 노톤 쇼어스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나중에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평소 그의 행적들, 그가 즐겨보던 것들, 또 수집하고 있던 물품들이 밝혀지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2013년 4월 26일 제시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턴버그에 있는 에손이라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북미에 있는 주유소들을 보면 대부분 주유소 안에 편의점이 있어요. 특히 현금으로 결제할 손님들은 기계에 지폐가 안 들어가니 안에 편의점에 가서 결제를 하고 나와서 주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이렇게 주유소에 딸려있는 편의점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이 주유소는 평소 11시 반까지 오픈을 하는데요. 마감 시간이 슬슬 가까워지자 제시카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집에서 3살짜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치우고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10시 55분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라이터 하나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한 12분 뒤에 이 주유소의 단골 손님인 크레이그가 들어옵니다. 이 크레이그는 이 주유소의 길 건너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깝다 보니 자주 이 주유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문 닫기 직전에 방문하는 손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쩐지 제시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갔나 하고 기웃기웃 거리는데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이 느낀 크레이그는 뒤에 창고에도 가보고 사무실 문도 열어보고 제시카 이렇게 불러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없었어요. 대형 냉장고의 문도 열어보는데요. 냉장고에 음료수를 채울 수 있게 이게 뒤에서 연결된 창고 같은 공간이 있죠. 거기도 확인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시카의 모습은 없었어요. 다른 데 가서 기름 넣어야 되나? 이러면서 편의점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계산대를 이렇게 봤는데 그 수납함이 열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캐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제시카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도 하나 있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크레이그는 911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이 주유소의 건물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제시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주유소 오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또 이 오너는 이 매장의 매니저였던 수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주유소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너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제시카가 사라졌대. 수가 살고 있던 곳은 주유소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몇 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대요. 주유소에 도착한 수는 제시카가 이 시간이면 항상 마감을 한다. 마감 담당 직원이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사라졌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녀는 주차되어 있던 차들 중 한 대가 제시카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장 안에는 제시카의 지갑, 담배, 자켓 등 그녀의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제시카는 이 늦은 밤에 편의점 문도 열어두고 차도 없이 소지품도 그대로 둔 상태로 어디로 간 것일까요? 또한 그녀의 지갑 안에는 현금 400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강도를 당한 것이라면 돈 될 만한 물건은 다 가져갔겠죠. 하지만 다른 건 그대로 남아있고 제시카만 사라진 것이었어요. 제시카는 1987년생으로 세 자매 중 막내였어요. 부모님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20대 초반에 다코타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이들은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당시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시카가 출산을 할 때쯤 다코타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고 제시카는 혼자서 아이와 남편까지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엑손 주유소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시카는 우울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친구처럼 지내던 언니가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지내던 엄마마저 차로 한 9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대화할 만한 상대도 별로 없었고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됐지, 남편 실직했지, 일도 힘들지, 우울감을 종종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한참 주유소를 수색하고 있을 때 매니저 수는 형사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저 이게 제시카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 받기 전에 이 주유소 근처를 지나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데 웬 낯선 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그녀는 매장 옆에 은색 미니밴이 대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아, 이상하다. 지금 배달 올 시간도 아닌데. 저거 편의점 강도 아니야? 북미에서는 편의점 강도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뭐 밤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이 시간이 되면 주유소는 열어두고 편의점은 닫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창구를 여는데요. 이 밖과 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수납 창구 같은 곳이고요. 이렇게 그 창구를 통해서 결제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주유소에 기름 넣고 황금 내는 손님들 다 이 창구로 수납을 하고 또 뭐 물이 필요하다, 뭐 콜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손님들이 있으면 그냥 이 창구에서 이렇게 물건 건네주고 결제받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있는 유리 벽에도 보안 장치를 하는데요. 메탈로 그물 모양의 메탈로 이 유리 벽을 모두 커버를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시카가 일했던 편의점에는 수납 창구도 없었고요. 메탈 유리도 없었고 그 흔한 CCTV도 없었습니다. 범죄에 너무 취약한 장소였어요. 혼자 밤 늦게까지 일하는 곳인데 이 주유소 오너가 너무 보안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매니저 수와 그녀의 남편은 이 수상한 미니밴을 보고 다시 유턴을 해서 주유소로 향합니다. 멀리서 이 남자를 보는데 자신의 차에 물건을 막 싣더래요. 주유소 그 편의점과 자신의 밴을 오가면서 몇 번 오가면서 막 물건을 실었다가 놨다가 하더니 결국에 차 문을 닫고 유유히 운전해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수와 그녀의 남편은 이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짐 싣는 것 외에는 뭐 크게 특별히 뭔가를 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쉽게도 이 부부는 이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종이 클라이슬러의 타운 앤 컨트리라는 차량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이윽고 경찰은 주유소 근처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매장 뒤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고요. 발터 레이저라는 권총의 브랜드와 관련된 택이 발견됐어요. 이 총의 브랜드를 알려주는 네임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했고요. 그 결과 그의 DNA가 제시카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제시카가 약혼을 했고 또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연락을 합니다. 남편 다코타는 바로 주유소로 옵니다. 무슨 일이냐? 제시카 어디 간 거냐? 경찰은 다코타에게 제시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묻습니다. 다코타는 오늘 아침에 제시카 출근할 때 8시쯤이었나? 그때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다코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들이랑 함께 집에 있었어요. 당시 제시카와 다코타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제시카가 일하러 갈 때 이 차를 가져갔고 여전히 주유소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다코타가 범인이라면 우버나 택시를 타고 이 주유소에 가서 제시카를 납치하고 다시 이 차를 주유소에 주차한 뒤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좀 이상하죠. 경찰이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자 그는 실제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제시카가 실종된 시간이 단 12분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라이터를 사간 손님 그리고 그 이후에 단골 손님인 크레이그가 도착하기 전까지 12분밖에 텀이 없었습니다. 차가 없는 다코타가 이 모든 과정을 12분 만에 끝낸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다코타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요. 제시카의 실종 소식을 들은 그녀의 엄마는 다음날 이 노톤 쇼어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엄마는 경찰과 함께 만든 실종 전단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보신 분 없나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곳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실종 전단지를 뿌리는데 경찰은 이 매니저 수의 도움을 받아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타주가 실종 전단지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몽타주에 있는 얼굴이 너무 평범했어요. 수와 그녀의 남편이 그 수상한 남자가 백인 남성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특별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제시카가 일했던 주유소에 자주 방문했던 손님들이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제시카는 25살로 나이도 어렸고 그녀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녀에게 추근되는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조사를 받았던 손님 중 한 명은 제스였어요. 그는 주유소의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배관공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사라지던 날 밤, 그는 제시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대요. 나랑 같이 함께 살자, 우리 이 도시를 떠나서 함께 해보자,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시카는 거절했습니다. 수사관은 제스가 자신을 거절한 제시카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납치해서 감금한 것은 아닌가 의심했어요. 제스는 억울하다며 자신에겐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시카에게 거절을 당한 그는 편의점에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의 차에 앉아서 밤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아내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이없게 유부남이었어요. 제시카에게 고백할 때 내가 아내랑 이혼할 거니까 나랑 만나자, 뭐 이렇게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있는 자신의 차에서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시간은 제시카의 납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이 주유소에 있었던 거죠. 경찰은 제스의 밴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실제 차 안에서 와이프와 통화했던 것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제스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블랙박스 없었으면 누명 쓸 뻔했죠. 제시카에게 추근되던 남성은 이 제스뿐만이 아니었어요. 로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매니저 수의 친오빠였습니다. 롭은 한 달 전에 제시카가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대요. 나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나 곧 이혼할 거고 이 도시를 떠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롭은 제시카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거절했어요. 롭은 비록 거절당했지만 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진 않았고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시카에게 뭐 그 뒤로 별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는 제시카가 실종되던 날 낚시를 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의 휴대폰 기록과 그가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그가 실제 낚시를 갔었고 주유소 근처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고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의 수사관 한 명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시카의 엄마와 이 수사관이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저기 형사님, 우리 딸 일기에서 뭐 단서될 만한 게 없었나요? 일기요? 무슨 일기요? 제가 다코타에게 형사님께 제시카 일기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못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받은 거 없는데요. 사건 발생 며칠 뒤에 제시카의 엄마는 딸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혹시 단서가 될지 모르니까 남편 다코타에게 경찰에 이 일기를 제출해라 라고 알려주었대요. 다코타는 그때 뭐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었는데 실제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장 제시카의 일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자 다코타가 왜 우리에게 이걸 안 줬는지 알겠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일기 내용은 다코타가 평소에 제시카에게 얼마나 집착하고 통제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그는 제시카의 휴대폰을 열어서 체크했고요. 각자 차를 구매하지 않고 한 대로 쉐어했던 이유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날은 그가 제시카를 묶어서 바닥에 내팽개친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방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온 아들이 그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 아들 나이가 고작 3살밖에 안 됐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코타는 자신이 제시카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살해 동기가 있어 보이는 다코타는 다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지만 또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 형사들은 그가 범인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며 제시카의 사건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어요. 2014년 6월 29일 이날은 제시카의 사건으로부터 10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달튼 타운십이라는 곳에서 한 남성이 911에 신고를 합니다. 이 달튼 타운십은 제시카가 실종되었던 주유소 그 노톤 쇼어스에서 북쪽으로 24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차에 치인 것 같은데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아직 숨은 쉬고 있고요. We come up to this lady. She's laying in the road. I think she was hit by a car. She's Okay. got a head injury. Okay. She is breathing. She has a pulse. Okay. Did you see who hit her? Does she have obvious injuries? She has a head injury. Okay. She's got a head injury, and she's laying face down. Okay. Don't move her around, okay? Yep, we're not moving her around. Okay. 마크와 미셸 부부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옆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동물인가 했대요. 워낙 로드킬이 자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성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하고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는데 곧 그녀가 이웃 주민 베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키는 원래 이 주변에서 조깅을 자주 했었대요. 베키가 조깅을 하다가 차에 치였나 봐. 뺑소니를 당한 거야. 그런데 구급대가 도착하고 베키를 살펴보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머리 뒤쪽에 3발의 총상이 있었고요. 꽤 가까운 거리에서 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사망했어요. 현장에는 베키의 휴대폰과 이어폰,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었고요. 경찰은 도로에서 한 개의 탄피를 발견했고 근처 풀숲에서 탄피 2개를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그녀에게 성범죄 흔적은 없었고요.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예상한 대로 총상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5시경이었어요. 대낮이죠. 이때 어떠한 목적도 없이 성범죄도 아니야, 강도도 아니야, 총으로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럼 베키가 누군지 알아볼게요. 베키 본명은 리베카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베키라고 불렀습니다. 1977년생으로 사건 당시 37살이었어요. 베키에게는 10년 동안 함께한 남자친구 케빈이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동거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에겐 딸도 있었어요. 남편 케빈은 보일러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해주는 보일러 공이었고요. 베키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베키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저기 경찰입니다. 문을 쓱 열고 케빈이 나왔어요. 케빈은 베키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에 동공 지진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베키를 본 게 언젠가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아침 8시쯤 집에서 딸이랑 함께 나왔는데 그때 베키도 출근길이어서 같이 나왔어요. 이날 케빈은 딸 엘리를 데리고 북동쪽에 있는 별장으로 갔다고 해요. 이 별장은 그들의 집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케빈의 집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케빈과 딸 엘리도 집에 도착한 상태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젠가요? 오후 5시쯤 베키가 별장에서 잘 놀고 있어? 라며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 연락입니다. 아마 베키는 그때 집에 도착해서 우리가 없으니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면 항상 밖에 조깅을 하러 가요. 경찰은 이번에도 남편인 케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를 임의동행으로 경찰서로 데려가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자 베키와 케빈은 너무 완벽한 부부였어요. 라고 그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어요. 케빈은 억울했습니다. 베키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바람 핀 적도 없고요. 베키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적도 없었어요. 또 베키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경찰은 케빈이 베키를 만나기 전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이혼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전 부인이 찾아가요. 경찰이 전 와이프에게 왜 이혼을 하신 건가요? 라고 묻자 케빈은 항상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고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뭐 혹시 폭행이라든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지 케빈이 베키에게 무슨 짓을 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찰은 케빈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케빈의 알리바이 또한 확인되었어요. 케빈은 경찰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살해를 사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어요. 얼마 뒤 경찰은 베키가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하면 20만 불 이상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남편인 케빈이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케빈과 베키는 적당히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케빈이 보일러 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이런 직업은 사업을 하면 돈을 꽤 많이 법니다. 그런데 2억 5천 정도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들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케빈의 가족들은 인터뷰에서 경찰은 마치 케빈이 베키를 살해한 범인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우리에게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2014년 7월 1일 이날은 베키의 사건으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이날 노톤 쇼어스의 한 주민인 여성이 오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나 한번 타러 가볼까 이러면서 공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자전거를 싣고 공원으로 이동했고요. 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상하게 생긴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그녀는 기분이 이상했던 거죠. 공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전거를 탈 만한 공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우거지고 동물도 많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공원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난다? 혹시나 해코지 당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오늘은 자전거 안 타. 빠르게 자전거를 차에 싣고 공원에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공원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는데요. 그 사람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요. 한번 조사해주세요. 최근 이 지역에서 한 명의 실종 사건도 있었죠. 또 살해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자 혹시나 이 수상한 사람이 앞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남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데요. 경찰이 그린 그 스케치와 인근에 있던 주민들의 얼굴을 매치하자 이 지역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시간주는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입니다. 성범죄 저지르고 판결 받으면 얼굴, 이름, 주소, 나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공개돼요. 경찰은 그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가서 집안 곳곳을 수색하고 DNA도 채취하는데요. 그의 DNA는 앞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 있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시카와 베키의 사건은 다시 잠잠해져요. 2016년 4월 16일 오전 8시경이었어요. 베키의 사건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운이라는 한 여성은 아침에 집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네. 커피나 한잔 마셔볼까? 이러면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요했던 아침에 갑자기 한 여성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총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란 다운은 집 밖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데 한 젊은 여자가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집 마당으로 달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운은 빨리 상황 판단을 하고 여성을 집 안으로 들여요. 그리고 재빨리 현관문을 잠궈버립니다. 다운이 집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둘은 벌벌 떨면서 911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떤 남자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는 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밖에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Great Creek, please come immediately. We have a man that has picked up a girl and he has a gun and he's outside. Come immediately. Okay, we're gonna get help there, okay? Stay on the line with me, okay? Stay on the line with me. Who has a gun? So, Okay, can I talk to her? yeah, here she is. Oh. Hello. Hi, this is 911, okay? They're coming. Are you coming? Yep, we're gonna get some help there. How long ago did this happen? I had to jump out of the car. How long ago did this happen? 2 minutes ago, I ran. I had to run to the house. Who was it? I don't even know him. I'm saying, please let me out right now. Please let me out. What kind of car was it? A van? What color was the van? Silver? 이 소녀의 이름은 메디슨이었고 그녀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어요. 자, 그럼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볼게요. 메디슨은 전날 밤 9시 반에 집에서 나왔어요. 근처 메이플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파티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메디슨은 일부러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부모님께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12시에 이 파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메디슨과 친구들은 그린그릭 로드라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별장에서 열리는 파티에 갔어요. 이곳에서 메디슨은 모닥불도 펴고 막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아요. 이 어린 나이에 일탈을 저지른 거죠. 한참 신나게 노는데 메디슨의 친구들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녀는 친구 차를 타고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 어떻게 집에 가지? 혹시 누군가 자신을 태워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늦었죠. 늦은 새벽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술까지 마셔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은 이 별장에서 잠들고 말아요. 다음날 아침 메디슨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어떻게 가지? 메디슨이 휴대폰도 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무작정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자신의 할머니 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대요. 여기 어디인가 근처에 우리 할머니 집인데 여기 어디지? 이러면서 그냥 도로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메디슨은 어떡하지? 이렇게 걸어가면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한참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차가 그녀 옆에 차를 세웁니다. 이 차는 은색 미니밴이었어요. 창문을 딱 내리고 이 학생 좀 도움이 필요해? 라고 물어요. 중년 백인 남성이었어요. 메디슨은 아저씨 혹시 휴대폰 한번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이 남성은 휴대폰을 건네는 듯 했으나 이윽고 뒤에서 또 다른 차가 옵니다. 학생 어디까지 가? 일단 뒤에 차 오니까 얼른 타. 메디슨도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걸 아니까 어쩌지? 이러면서 조수석으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 이 남성은 갑자기 문을 잠그고 빠르게 이 미니밴을 운전합니다. 아저씨 저기 휴대폰 좀... 어쩌지? 휴대폰 배터리가 없네. 아저씨 저 세워주세요. 저 내릴래요.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자기 돌변해서 손을 뒷좌석으로 뻗어요. 그리고 총을 꺼냅니다. 깜짝 놀란 메디슨은 시속 40마일 65km로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그녀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가까이 보이는 집으로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와서 그녀에게 총을 겨눕니다. 이 학생 이거 진짜 총 아니야. 무서워? 메디슨 너무 무서웠겠죠. 이렇게 전력 질주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다운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운의 집에 도착했고요. 메디슨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메디슨은 이 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요.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고 덩치가 좀 컸다. 그리고 그의 차는 은색 다치 캐러반이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와 함께 실탄도 2개를 발견했어요. 분석 결과 이 범인이 메디슨에게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까지 당겼는데 총이 발사되지 않았던 거예요. 총 안에 총알이 끼이게 됐대요. 빼내기 위해서 총을 살짝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총알이 2개 떨어진 거죠. 이후 범인은 몇 번 더 메디슨에게 총을 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메디슨이 멀리 도망가 버린 거죠. 그제서야 범인도 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CCTV 영상을 찾기 위해서 이 지역을 샅샅이 뒤져요. 그러자 인근 블루베리 농장에서 영상 하나가 발견됩니다. 영상에서 은색 다츠 캐러번이 건물 옆을 지나가고 주차장을 통과한 다음에 메디슨을 태웠던 도로로 다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츠는 클라이슬러 그룹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캐러반의 디자인을 보시면 클라이슬러의 타운 앤 컨츄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타운 앤 컨츄리는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피해자 제시카가 실종되었을 때 매니저 수가 목격한 차입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제시카의 사건과 연관 지어봐요. 어쩌면 매니저 수가 밤에 차종을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때 그 차가 만약 캐러밴이었다면 동일한 용의자가 아니었을까? 이 지역에서 미니밴을 소유한 31명의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성을 특정했어요. 그는 바로 머스컨키에 사는 제프리 윌리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1970년 3월생이고요. 머스키건 카운티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는 5명의 아들 중 둘째였는데요.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이 형제 중에서 단 1명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의
그에게는 범죄 기록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구세군으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평범했고 오히려 모범 시민처럼 보이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쉐넌이라는 여성과 함께 딸 에린을 낳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쉐넌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딸은 쉐넌의 부모가 맡아서 양육을 했다고 해요. 얼마 뒤 제프리는 샤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사건 당시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한 가구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스프링 레이크에 있는 헐만 밀러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노튼 쇼어스를 지나서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에는 제시카가 실종된 에스톤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소름 돋는 게 이 제시카가 실종됐을 때 몽타주를 그렸잖아요. 그 몽타주의 얼굴이 제프리 얼굴과 너무 닮은 거죠. 경찰은 먼저 제프리의 집을 찾아갑니다. 차고에는 은색 카라반, 그 메디슨이 알려준 그 차량이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도 살펴봅니다. 메디슨은 검은색으로 된 그물 형태의 수납장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창문 안으로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검은색 그물 모양으로 생긴 수납함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제프리의 사진을 병원에 있는 메디슨에게 보여주자 맞아요. 이 아저씨 틀림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놈이다. 우리가 잘 찾았다. 어쩌면 제시카와 베키 사건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먼저 경찰은 제프리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았어요. 그 영장을 가지고 제프리의 캐러반에 GPS를 붙입니다. 일주일 정도 그의 동선을 관찰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그의 집과 벤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았고 신문을 위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먼저 수사관은 제프리에게 메디슨의 납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건 조사하면서 취조실 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조사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건방지고 가장 대화 안 되는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단 말하는 게 너무 껄렁거리고요. 오히려 경찰이 이 모습을 받아주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제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피해자가 제 벤이랑 비슷한 차를 탔었다라는 건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생긴 벤이 수천 대라면서요. 예전에 2012년도였나? 그때 주유소에서 여자 한 명 납치됐을 때도 범인이 벤을 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비슷한 벤이 5,000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제시키였나? 경찰은 제프리를 데려와서 제시카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프리가 먼저 그녀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일어났고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프리는 뭔가 교묘하게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라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이 2012년도에 발생했다고 말하고 잘 기억을 못하는 척했습니다. 경찰은 메디슨이 납치되던 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당신 그날 아침에 차 엔진 오일 교환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랬나? 이제 생각났다. 그날 오일 교체했어요. 제프리는 이날 아침에 오일을 교체하고 강아지 간식을 사기 위해서 패스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이 패스마트는 반려동물 용품들을 파는 그런 마트예요. 좀 큰 마트. 그리고 이후엔 쭉 집에 있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나중에 경찰은 그들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모두 보여줍니다. 당신 여기에 왜 있었어? 여기에 왜 있었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했어요. 그는 태연히 잘 모르겠는데요? 저게 제 벤이에요? 어떻게 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 벤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 말은 다른 사람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진술을 바꿉니다. 생각났어요. 패스마트에 갔는데 간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트랙터 서플라이로 가기 위해서 이동했던 기억이 지금 났어요. 불과 한 달 전의 일인데 말이죠. 처음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나중에 다시 아침에 오일 체인지했다. 그리고 패스마트에 갔다. 다시 트랙터 서플라이로 이동했다. 이거 생각해내는데 지금 몇 시간 걸린 거예요.
좋아, 그럼 트랙터 서플라이 갔다가 다음엔 또 어디 갔어? 매번 그렇게 답변했던 대로 다시 또 집에 갔다고 말합니다. 제프리는 수사관들이 자신이 집에 있었다고 믿어주길 바랬지만 거짓말로 그들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은색 미니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잠깐 조사받고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갑자기 눈에 띄게 동요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나 지금 우리 집 강아지 병원 가야 하는데 일단 집에 갔다가 다른 문제 있으면 다시 오면 되잖아요. 일단 집에 갈래요. I need to get home. Okay. Figure out why you were on Leather Road. So, am I under arrest or not? Yes or no? I want a simple answer. Yes or no? If not, I would like to leave, and I would like someone to take me to my van, and I want to go home. You can follow me all you want. I'm just going to go home, make a phone call, take the dog out, go up to the hospital, come back here later on, well, then I'm going to walk. We did it. Just relax. We did it. Are you arresting me? Just sit down, please. Will you please sit down? 결국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메디슨의 납치 미수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다른 경찰들은 그의 집과 벤을 수색했습니다. 그의 벤 앞좌석 아래에는 회색깔 금속 보관함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발터 P22라는 권총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또 검은색 장갑, 수갑, 주사기 4개, 그리고 비아그라도 발견되었습니다. 운전석 옆문에 있는 주머니에서는 커다란 사냥용 칼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바닥에 있는 수납함도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는 자물쇠로 잠긴 의문의 도구 상자가 있었어요. 이 안에는 2대의 소니 캠코더와 장갑, 밧줄, 사슬, 성인용 장갑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이 도구들을 키트라고 부른대요. 결정적으로 메디슨이 탈출한 도로에서 발견된 실탄과 일치하는 탄약도 있었습니다. 또 차에는 한 장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몸에 영역을 표시해 놓고 어디는 중간 속도, 어디는 빠른 속도, 어디는 느린 속도라고 라벨링을 해놓은 삽파였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의 몸 특정 부위에 주사로 뭔가 주입을 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그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요. 너무 무섭죠. 뭘 주입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런 것들이 제프리의 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를 위해서 꾸며놓은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제프리의 집 안에서도 권총 한 자루가 추가로 발견되었고요. 3대의 컴퓨터와 옷장 서랍에서 발견된 외장하드, 히터 통풍구 안에 숨겨진 드라이브도 찾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것인가 했는데 역시 그것은 금지돼.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는 여러 개의 영수증을 모아뒀는데요. 이 중에는 제시카가 근무했었던 엑손 주유소의 것이 10장이나 있었어요. 영수증 보시면 계산원의 이름이나 카운터 넘버가 나와 있잖아요. 이 영수증에는 제시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행된 거였고요. 이것은 그가 이 주유소에 방문해서 제시카에게 돈을 내고 계산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제프리는 취조실에서 제시카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10번 이상 마주친 직원이면 기억하고도 남겠죠. 그리고 저는 너무 소름 돋는 게 아니 몇 년이 지난 영수증을 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영수증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 월마트 영수증도 있습니다. 어쩌면 월마트 직원이 2번째 타겟은 아니었나. 경찰은 뒷마당에 있던 창고도 수색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과 함께 서류가 담긴 가방이 발견됩니다. 먼저 서류를 볼게요. 이 문서에 나와 있던 것은 그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범들의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한 군데 마크를 표시해 두기도 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로렌스 비테커와 로이 노리스였습니다. 1979년도에 5명의 소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어쩌면 제프리는 이 연쇄살인범의 팬이었고 특히 툴박스 킬러를 모방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툴박스 킬러는 로렌스와 로이가 자신들의 벤에 도구 상자를 두고 그 안에 드라이버와 펜치, 목걸이, 망치 이런 흉측한 도구들을 싣고 다니면서
그 수준이 너무나 끔찍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해요. 제프리의 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경찰은 제프리 또한 이 로렌스와 로이가 저질렀던 범행을 계획했고 어쩌면 이미 실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노톤 쇼어스에 있는 제프리의 할아버지 집을 발견하는데요. 당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 그 집을 제프리에게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집도 수색을 하러 가요. 그곳에서 종이에 손글씨로 쓴 물품 리스트가 발견되는데요. 수갑, 열쇠, 막대, 후드, 장갑 등등 한 수십 가지가 되는 물품 목록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여성 범죄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또 그 집 지하실에는 많은 양의 표백제도 발견되었어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혹시 제시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 표백제를 쓴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경찰이 제프리의 차에서 발견한 총은 발터 P22였는데요. 이 총의 총알은 조깅을 하다가 총에 맞고 살해된 베키 그리고 메디슨이 탈출을 시도했던 그 도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 총에 있던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총기가 미셸이라는 한 여성의 앞으로 등록된 것이 밝혀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인데 이 총이 내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럼 도난당한 총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총은 도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이 총의 진짜 주인 미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프리가 그 총 훔쳐갔죠? 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미셸은 제프리의 직장 동료였어요. 허만 밀러라는 가구 회사의 동료였는데 그들은 7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미셸은 원래 그 총이 자신의 것이었다고 해요.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외출할 때마다 혹시 누가 이 총을 훔쳐갈까봐 자신만 아는 그런 은밀한 곳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여행을 다녀온 뒤에 집에 이제 오랜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아, 내가 총을 얻다가 뒀는데 까먹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직장에서 제프리가 이 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미셸은 이놈이 내 총을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프리는 미셸의 속옷을 훔쳐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셸은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내 속옷을 왜 훔쳐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총기 도난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쨌든 미셸은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경찰은 메디슨의 납치 미수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실종된 제시카, 또 조깅을 하다 살해된 베키의 사건에도 제프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제프리의 집에서 발견된 음란물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영상과 그가 소지했던 DVD의 양이 너무 많아서 미시간주에 있는 경찰 컴퓨터 범죄 연구소에서 이 영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보관하던 음란물 중에는 법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되는 영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컴퓨터에서는 아주 놀라운 것이 발견되는데요. 베키와 제시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폴더가 발견되었습니다. BICS라는 폴더 안에 JLH, DG13, RSB, FG 플러스 C14 그리고 스캔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폴더를 보시면요. 제시카의 풀네임이 제시카 린 헤링가예요. 그녀의 이니셜과 일치하죠. 그리고 그녀의 실종일은 2013년 4월 26일입니다. D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순서 중 4번째고요. G는 26번째입니다. DG13, 이게 2013년 4월 26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 폴더는 제시카를 노리고 만든 거예요. 두 번째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키의 풀네임은 리베카 수 블레치예요. 그녀의 이니셜과 일치하죠. 또 그녀가 살해된 날짜는 2014년 6월 29일입니다. F는 알파벳 순서 중에서 6번째, G 플러스 C는 26번째 더하기 3번째, 즉
29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 파일에는 제시카와 베키를 닮은 여성들의 영상이 각각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실종 전단지나 그들의 신문 기사, 그들의 유가족들이나 그 피해 가족들과 관련된 인터뷰, 이런 방대한 자료를 스캔하거나 다운받아서 이 폴더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피해자들의 정보로 이런 코드를 만들었다 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마치 자신이 영화에 나오는 천재적인 연쇄살인마라도 된 것 마냥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는 그냥 성도착증의 폭력적인 동네 아저씨 수준이었어요. 그럼 그가 자신만의 암호 같지도 않은 암호를 만들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을 걸 생각하면, 또한 그의 컴퓨터에서는 미시간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업소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만약 그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유영철 같은 그런 살인마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또 특이한 폴더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정말 끝이 없죠.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이 볼일을 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시작부에는 제프리가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지가 직접 설치해서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법 총기 소지에, 몰래카메라에, 음란물 보관에, 납치 미수, 납치, 또 살해, 지금까지 전과 없이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다가 이제서야 잡힌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에요. 경찰은 제프리를 한 건의 1급 살인, 또 총기 소지죄, 4건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취조실에서 그가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죠. 이런 모습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처음 제프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제시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씩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먼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셸한테 이 총을 돈 주고 산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원래 등록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베키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 그는 베키를 살해한 범인이 자신의 사촌 케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베키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제 사촌인 케빈이 한 짓이라고요. 케빈의 딸과 베키의 딸은 같은 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둘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케빈의 이름이 수사에 나왔고 경찰들은 그를 신문했습니다. 케빈은 무슨 소리냐, 나는 그날 와이프와 함께 그랜드 헤이븐에 있었다. 이 그랜드 헤이븐이라는 곳은 사건 현장에서 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날 지인의 졸업 파티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오후에는 아이들이 축구 게임이 있어서 우리는 해변에 있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키가 총에 맞은 시간을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마침 해변 축구 경기에서 다른 학부모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케빈이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로써 그의 알리바이가 법정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프리가 베키를 살해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총으로 쐈다고 했어요. 야, 내가 오늘 엄청난 일을 했어.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조깅을 하는 거야. 내가 납치하려고 차를 세웠거든? 그리고 밧줄로 목을 감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리지 뭐야.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총으로 쐈어. 근데 그래도 살아서 기어 움직이더라. 차에서 내려서 2발 더 쐈어. 아마 곧 뉴스에 나올걸? 놀랍게도 실제 베키가 총상을 입은 것과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겠지만 목에 밧줄을 감으려고 했다. 한 발 먼저 쏘고 나중에 더 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케빈은 제시카도 제프리가 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도 알고 있다고 해요. 경찰들을 데리고 그 시신을 유기한 지역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사실 제프리가 전화로 알려줘서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배심원단에게 자신은 결백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케빈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변호인은 제프리도 케빈처럼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베키가 살해되었을 당시 그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메디슨이 재판장에 나오자 제프리는 또 한 번 진술을 번복합니다. 예전에 메디슨의 납치 미수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제프리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This is Oh, no. about 2 miles down the road. I don't remember going up that way. Honestly, I don't remember even doing anything that day. 하지만 이번엔 그녀를 차에 태운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생각났는데요. 그날 그 아이를 태웠어요. 길을 걸어가는 소녀를 발견했는데 약에 취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좀 주겠다고 태워주겠다고 했더니 그녀가 바로 제 차에 올라탄 거예요. 제가 운전을 시작하자 자동으로 문이 잠긴 거였고 갑자기 그 소녀가 겁을 먹더라고요. 저는 그 소녀를 내려주려고 속도도 늦췄고 휴대폰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문을 열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애가 부상을 입었으니까 저도 같이 따라 내렸고 내려서 아이한테 괜찮은지 물어봤다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메디슨이 차에 태웠다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1년 동안 기억을 한 거예요. 또 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와이프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좀 필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컴퓨터 안에 있던 음란물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저한테 컴퓨터를 줬어요. 저는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압축 폴더 안에 있으니 제가 그 압축 폴더를 풀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또 워낙 자료가 많아서 제가 그걸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건의 범죄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본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 중에는 납치당하기 전에 조깅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디오도 있었어요. 검찰은 이 영상이 조깅을 하고 살해되었던 그 베키의 사건에 영감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폴더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편집증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에 혹시나 휘말릴까봐 미리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이 우연들이 왜 제프리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말 그가 지질이 운이 없어서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길어요. 그가 소유한 차량이 제시카의 납치 때 목격된 밝은색 미니밴이었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납치된 주유소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또 그는 주유소 편의점에 온 적이 있었고 제시카에게 10번 이상 계산을 했습니다. 베키를 살해할 때 사용된 총기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장갑에서 베키의 DNA가 검출되었어요. 그는 몇천 개 이상의 음란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납치, 살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혐의와 매우 비슷하죠. 그가 우연히 받은 친구의 컴퓨터에서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쇄살인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마크했던 살인범은 과거에 벤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미셸의 총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 메디슨의 납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 사촌 케빈에게 총을 빌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은 나중에 그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으로 말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에게는 2개의 총이 있었지만 미셸의 총은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등록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나머지 총 1개는 그의 이름으로 잘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2개의 폴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들이 그가 범인임을 가리켰지만 정작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제프리는 자신의 거짓으로 배심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오만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의 심의 끝에 배심원들은 제프리에게 1급 계획 살인 및 중범죄 총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살해당했던 베키와 관련된 것이에요. 나머지 피해자들의 재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프리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 미국 재판에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진술할 기회를 가져요. 임팩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왜 영화나 다큐 보시면 막 피해자의 부모가 울면서 막 저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에요. 이 절차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너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의 정서적인 치유나 회복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판사가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 이 임팩트 스테이트먼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거나 또 피해자가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저 극악무도한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 어느 정도 형량이 줄어드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배심원의 판결이 끝나자 제프리의 변호인은 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프리가 피해자 진술 듣지 않고 법정에서 나가 있어도 괜찮나요? 원래 이 진술은 가해자가 직접 듣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판사는 그에게 가해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는 혼자 판단이 선 거죠. 아무리 내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미 배심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으니 최고 형량은 못 피하겠다. 내가 그럼 피해자 진술을 왜 들어? 피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법정 밖으로 이동하는 내내 가족들을 응시했고요. 응시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키스를 날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하다면 왜 무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을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의 이런 모습이 남의 고통에 편승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했어요. 이후 최종 판결할 때는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와서 이제 판결 들어야죠. 이때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미시건주에는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1963년도에. 그래서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어요. 선고가 끝난 후 제프리는 감옥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당시 그의 이송을 담당했던 보안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안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지가 듣기 싫다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보안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을 해놨대요. 제프리가 그와 함께 차에서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이 파일을 틀어버려요. 너 이거 들어야 돼. 너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야. 이동하는 동안 내내 이 2시간짜리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2018년에는 레베카 블랙취라는 이 베키의 풀네임이죠. 이 법이 미시간주에서 통과돼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피해자 진술 중에 반드시 법정에 있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그에게는 제시카와 메디슨의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케빈이 다시 등장해요. 이 케빈은 경찰들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시카가 실종되던 날 밤 그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의 집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보니 그 안에 이미 사망한 제시카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리는 이 시신을 혼자 유기하긴 힘드니 좀 도와달라고 했고 그녀의 시신을 시트로 싸서 미리 파놓은 구멍에 유기했다고 했어요. 그는 제프리가 베키 사건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함께 저질렀던 제시카의 살해도 자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백은 했지만 케빈도 사체를 유기한 범죄자입니다. 케빈 또한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고요. 1년의 징역과 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이에요. 케빈의 주장과 형량이 뭔가 개운하지 않죠.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그냥 목격만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의 행적도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제프리는 당연히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가석방이 없는 또 다른 종신형과 또 메디슨 납치에 대한 4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 12월 9일 미시간에서 제시카법이 발의됩니다. 이 법안은 밤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영업하는 주유소와 편의점에 모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것, 그리고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 법안은 미시간주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시간주 노톤 쇼어스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범 제프리 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